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여러분,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준비하시다 보면 직륜이, 교륜이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알아보기 전에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이 만들어진 전기로 어떻게 직류와 교류를 구분지어서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여기 이런 구리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은 자기장을 발생시키죠.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됩니다. 우리 전기에서는 이 자기장을 자속이라고도 부르죠. 자속. 자, 이 자속을 만들어내는 자석을 구리선 안으로 쑥 통과시키면 여기에 전압이 발생이 됩니다. 신기하죠? 이 원리는 이 구리선과 자속이 서로 교차되면서 전압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쇄교라고 하지요. 그래서 자속과 구리선이 쇄교되면 전압이 발생된다. 이것이 전기가 발생되는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자석을 그대로 고정시켜 두고요. 구리선을 움직이면 이때도 전압은 발생이 되겠죠. 왜냐? 이 자속에 구리선이 움직이면서 자속과 구리선이 쇄교했기 때문에 전압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그러면 N극과 S극의 사이에선 자속이 발생이 되겠지요. 이렇게 자속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속이 발생되는 공간에 여기 구리선입니다. 여기 구리선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 구리선이 이 자속이 있는 공간을 통과하면서 자속과 쇄교하겠지요. 그러면 이때 이 구리선에 전압이 발생이 되겠죠. 이렇게 전압이 발생이 될 겁니다. 이 현상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나오죠. 이것을 플레밍이 공식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그 공식이 그 유명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나온 공식. 유도되는 전압은 여기에서의 이 자속 밀도와 그 다음에 이 구리선의 길이 그리고 이 구리선이 이동할 때의 속도 그리고 사인 세타로 곱해져서 전압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했죠.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나온 전자 유도 공식입니다. 자, 여기서 사인 세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사인 세타는 이 자속과 구리선이 교차하는 그 각도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구리선이 아래에서 위로 하면서 9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90도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하면 이때 발생되는 전압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서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이 구리선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N극과 S극이 여기 있고요. 이 사이에 이렇게 자속이 존재를 하겠죠. 이 사이에 이렇게 자속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자속이 존재하는 이 공간에 구리선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구리선을 회전시키면 구리선이 이 자속이 존재하는 공간을 뱅글뱅글 돌면서 자속과 계속 쇄교하겠죠. 그러면서 전기는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좀 전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여기서 구리선이 회전하면서 이 회전하는 구간에 만들어내는 전기의 크기를 알아볼까요? 이것은 요 N극과 S극 그 사이에 이 구리선이 이렇게 있는 그림을 정면에서 바라본 모양입니다. 이 구리선이 이 두 개의 구리선이 요 구리선이에요. 요 두 개의 구리선 이제 요것이 회전하는데 회전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자속이 존재를 합니다. N극에서 S극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속이 존재를 하는 공간에서 이제 요 구리선이 회전을 할 건데요. 좀 전에 이 구리선이 회전하면서 전압이 발생되는 그 크기를 알 수 있는 식,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알 수 있었죠. 이는 BLV의 사인 세타로 나타냈습니다.
요게 공식이에요. 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오늘 암기하고 가자고요. 네. 자, 여기서 이 자속의 양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코일의 길이도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이 속도도 똑같은 회전 속도로 회전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요 사인 세타, 요 각도만 변하겠죠. 이 각도가 어떤 각도라고요? 자속과 구리선이 교차하는 각도. 이 구리선이 회전을 한다고 합시다. 자, 회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회전하는 각도를 보면 이 지점에선 이 구리선과 자속이 수직으로 교차를 하지요. 그럼 수직일 때는 이 사인 세타는 1입니다. 구리선이 회전을 해서 이 지점까지 왔다고 합시다. 그럼 이 지점을 보면 이 지점은 자속과 이 구리선이 만나는 각도가 30도라고 합시다. 30도. 그러면 이 사인 세타는 30도가 되겠습니다. 사인 30도면 2분의 1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때 전압은 BLV의 2분의 1. 좀 전에 여기 90도일 때는 얘가 1이라 BLV 값만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 이 지점에서는 여기서의 2분의 1 값의 전압밖에 유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압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여기서 발생되는 전압만 가져와 볼까요? 여기가 시간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전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전압만 딱 가져와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럼 얘가 또 한 바퀴 돌아가지고 얘도 여기를 지나면서 또 전압을 만들어내겠죠. 또 얘도 다시 여기 와서 전압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여기 전압만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와서 사용을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교재에서 봤던 그런 직류의 파형과 같은 파형이 나오죠. 그래서 직류 발전기를 보면 이쪽 부분에 정류기가 설치가 되고요. 여기 브러쉬를 설치를 하지요. 그래서 여러 개의 코일을 이렇게 감아두고 그 코일마다 이쪽 부분의 전압만 빼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압의 파형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같은 크기의 전압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 전기를 가지고 직류로만 사용하는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좀 전에 우리 직류를 만들어낼 때는 여기 N극과 S극을 고정해 놓고 중간에 이렇게 구리선을 회전시켜서 전기를 구했죠. N극과 S극 사이에는 자속이 발생이 됩니다. 이거 누가 발생시키는 거죠? N극과 S극이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속을 일으킨다 해서 N극과 S극을 개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전기를 일으킨다 해서 이 구리선을 전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게 이제 직류에서 좀 전에 이제 직류 만들어낼 때 설명을 드린 거죠. 요번에는 교류입니다. 교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여기 N극과 S극이 있어요. 좀 전에는 전기자가 회전을 했는데 교류에서는 개자가 자속을 만들어내는 개자 부분이 회전을 합니다. 이 개자는 자속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자속이 만들어질 건데 자속의 방향은 이쪽에, 여기 N극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자속의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즉, 요 구리선, 요거 구리선이에요. 요 구리선. 즉, 얘가 전기자입니다. 얘 입장에서는 밑에서 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밑에서 위로 자속이 발생이 되는 거고, 여기 S극 방향에선 위에서 아래로 자속을 느끼겠지요. 이 구리선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겁니다. 이 계자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회전하고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된 후에 또 회전을 하면 아래에서 위로 자속을 받다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받는 격이 될 거예요. 그때는 전압의 방향이 달라져서 전압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우리는 교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이유는 이 구리선이 여기 있고 이 계자가 이쪽으로 회전을 하면 이 자속의 방향은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그죠? 이동하는 방향과 자속을 보면
각도는 0도지요. 0도입니다. 즉 구리선이 회전한다고 보면 구리선이 이동하는 방향이 각도가 없죠. 0도예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유도되는 전압의 크기 BLV 사인 세타에서 이 세타가 0도입니다. 그럼 사인 세타 0이겠죠? 그럼 이때 전압은 0이에요. 그래서 0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면서 각도가 만나는 각도가 점점 커져서 이렇게 발생되는 자속이 여기까지 왔다고 보면 이렇게 90도로 만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90도는 얘가 1이 되는 거죠. 이 사인의 값은 0에서부터 1입니다. 그래서 사인이 1이 될 때 최고 높은 전압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류와 교류,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았는데 도대체 직류와 교류의 어떤 차이점 때문에 우리나라는 교류를 채택해서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류는 승합과 강합, 즉 전압을 높이고 낮추는데 용이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차단하기가 쉬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0점을 통과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를 차단할 때 이 0점에서 차단해 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차단이 되겠지요. 그래서 교류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차단이 용이하다는 거. 물론 단점도 있겠지요. 단점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보다 높은 전압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을 시료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교류 파형을 다시 그려보면 우리의 시료값은 요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눈 한 요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V를 사용한다 하면 이 100V보다 높은 전압이 필요해요. 이것이 이제 루트 민 스퀘어라고 해서 이제 시료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보다 더 높은 전압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교류에서는 역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역률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교류에서는 위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전압 파형이 이렇게 그려질 때 전류의 파형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시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을 구할 때 이 전력은 전압과 전류를 곱해서 구합니다. 자, 보면 이 구간을 한번 볼까요? 이 구간을 보면 전류는 마이너스고 전압은 플러스예요. 자, 그러면 전압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단위가 나오죠. 이 마이너스 단위의 전력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전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전압과 전류가 플러스인 이 부분,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죠. 그럼 이때 전압이 플러스고 전류도 플러스입니다. 그럼 이때 전력의 단위는 플러스가 돼요. 이 부분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보면 여기 전류는 플러스고 전압은 마이너스죠. 그럼 이때도 마이너스 전력이 나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전력.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 마이너스 전류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그럼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교류에서는 이런 역률이 뭐냐면 전압과 전류의 위상의 비율, 즉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 때문에 역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 전력을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직류의 장단점을 한번 볼까요? 교류에 존재하는 역률이 직류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역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습니다. 자, 직류는 전압이 이렇게 존재하죠. 전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즉 전류도 플러스 전압도 플러스. 우리가 구하는 전력을 구해도 항상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해서 플러스 전력이 나오겠죠. 모든 전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류의 장점은 역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역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효율이 좋습니다. 이게 직류의 제일 큰 장점이고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뭐냐면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교류에선 0점을 한 번씩 지나기 때문에 0점에서 차단하면 차단이 용이하다고 말씀드렸죠. 직류에서는 어떤 시점이건 이 전압의 크기를 그리고 또 전류의 크기를 모두 차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차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류는 변압이 어려워요. 승합, 강압이 어렵습니다. 자, 직류를 장거리 송전할 때 중간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압이 떨어지는데, 이 떨어진 전압을 다시 승합시켜줘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 떨어진 전압을 승합시키는데 교류로 바꿔줘서 승합을 한 후에 다시 직류로 바꿔줘서 송전이 이루어집니다. 불편하겠지요. 예, 그래서 승합, 강압이 어렵기 때문에 장거리 송전에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거리 송전에 유리하고 차단이 용이한 교류를 송전 방식으로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직류와 교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